네, 자, 이제 AI 기술력이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수석실을 설치를 하면서 이 AI 산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자, 앞으로 산업계에서도 새로운 정부의 AI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AI 반도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신정부의 정책 내용까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AI 수준을 한번 먼저 체크를 하고 오늘의 정책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반도체는 잘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AI는 약간 처진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AI에 대한 기술력 수준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약간 처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처지는 것 같아요. 많이 처집니까? 네. 아, 예. 하버드 대학교 이제 벨퍼 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단 방금 말씀 주신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5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25개국 중에. 예. 근데 반도체가 5위인 것도 약간 놀랍긴 한데 그렇죠. AI는 9위에 저희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뭐 25개국 중에 9위면 뭐 중간 정도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1위인 미국의 점수가 90.8입니다. 네. 그리고 2위인 중국의 점수가 58점이에요. 근데 9등인 우리나라 점수는 14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예. AI 모델의 정확도가 우리나라 빵점입니다. 네. 빵점이요? 빵점. 네, 우리나라가 LLM 모델이 자체적으로 없죠. 예. 네, 외부 모델을 이제 예. 사서 쓰다 보니까 거기 정확도 평가반에서 이제 빵점을 받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 AI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낙후됐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인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AI 인재 지표가 2.6점, 미국이 19점, 중국이 20점인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인재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5위인 것도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처졌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메모리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메모리가 사실상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팹리스 쪽, 그러니까 설계 빅메모리 쪽. 네, 네. 빅메모리 파운드리가 훨씬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쪽에서는 좀 약하죠. 그리고 설계가 약하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같은, 인텔 같은 이런 글로벌 굴지의 기업이 없죠. 그리고 거기다 파운드리도 약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는 강한데 또 문제가 장비가 약해요. 핵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가 안 된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점수가 낮아서 순위 같은 경우는 미국이 1등, 그다음 중국, 일본, 대만 순으로 반도체 관련된 평가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가 체력이 강한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다, 약하다, 막 그래서 체력 훈련 시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 AI, 첨단 산업을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장우진 이사도 얘기했지만은 하나하나 체크해 보니까 뭐 못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 잘하는 쪽은 아니다. 자,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신정부 바로 이 AI를 첫 손에 꼽았고요. 뭐 제일 공약이기도 했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책 보기 전에 AI 관련한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한번 리뷰해 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AI 관련해서 대표적인 공약은 AI 100조 원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조 원이라고 하면 5년 동안 100조 원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게 뭐 얼마나 큰 거냐라고 한다면 지난해 우리나라 예산이 656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한 15% 수준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5년으로 나눈다고 치면 연간 예산의 3% 정도를 투자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라고 예.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맞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어느 부분에 투자하냐가 핵심일 겁니다. 일단 100조 원을 투자하는 게 GPU,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엔비디아의 AI 관련된 칩. 네, 요 GPU를 5만 개 정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했고, 그다음에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 거점을 육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거죠? 에너지 고속도로랑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AI 고속도로. 네. 그다음에 LLM 개발을 한다고, 직접 LLM을 개발을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해외의 유명 인재들을 유치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모두의 AI 프로젝트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런 LLM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서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AI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뭐 상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챗 GPT, 뭐 요즘에 퍼블리시티 이런 이제 거대 언어 모델들이 생성형 AI가 많이 있고 프랑스도 드디어 하나를 좀 쓰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도 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데 장우진 사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우리 거 하나 못 만듭니까?
일단 GPU가 없으니까요. 네. 네, 뭐 학습을 좀 시켜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록이라고 하는 걸 보면 예. 최근에 그록 2를 개발할 때 GPU가 10만 개, 그록 3를 개발할 때 GPU 20만 개를 샀다고 이해하거든요. 훈련시키면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게 한 5천 개? 그리고 이제 5만 개를 도입한다고 하는 거니까 안 되죠. 규모 면에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게 분명하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정말 필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뭘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AI 미래 기획 수석실을 신설하겠다. 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 집중해서 컨트롤 타워를 하나 AI 쪽은 맡기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내에 정책수석으로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처를 만드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직접 이걸 관할해서 AI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AI를 정말 진심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AI 관련돼서 이제 모두의 AI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 전 국민에 대해서 AI를 배포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정책과 굉장히 유사점이 있어요. 예. 생각해 보시면 김대중 정부 때는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보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보면 그 AI 고속도로라고 해서 AI망을 갖추는 것처럼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으로 보급하겠다는 인프라 계획이 있었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AI 교육을 지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 국민 인터넷 교육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PC 무상 보급 같은 것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그다음에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도 지금과 그때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런 전략들을 총괄하는 게 AI 정책실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정말 적극적으로 AI 관련돼서 대국민적으로 교육도 하고 대국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면서 이 AI 효용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 정책 수석실 내용까지 봤고요. 공약 중에 앞서 제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는 또 다른 차원이고 AI 고속도로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AI 고속도로 어떤 개념인지 또 어떤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중에 하나를 혹시 뭘로 꼽으세요, 앵커님? 경부고속도로인가요? 맞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를 뽑고 있는데 네.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수요가 없는데 이걸 만들어서 뭐 하냐? 네. 그런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 역할을 하죠. 이게 공급이 생기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요가 창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AI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도 이 고속도로가 실제로 고속도로가 아니고 AI 기반의 경부고속도로 같은 인프라를 갖추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GPU 5만 개를 얘기했듯이 이게 각 개별 기업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투자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섣불리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정부 차원에서 민간과 함께 펀드를 구성한 다음에 이런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AI를 지역별로 AI 데이터 센터 거점을 넣어두어서 각 지역별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게 이제 AI 고속도로의 모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민간의 투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것을 정부에서 대체하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다는 건데 예전에 보면 잠깐도 이것도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떠올리게 하는데 네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건설비가 43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뭐 별로 안 커 보일 수 있지만 1967년 예산에 23.6%가 투입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전체 24년 예산의 15%를 AI 쪽으로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또 고속도로와 굉장히 연관돼서 네.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 고속도로 뭐 약간 이제 상징성이 있지만 AI 인프라 투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빅 AI 쪽에 굉장히 진심인 것이 지금 각국에 보면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하나 있잖아요. 미국에는 오픈 AI가 있고 프랑스도 앞서 우리보다 좀 뒤쳐졌다라고 하지만 이제 미스트랄 AI라고 해서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나가고 있고 원래 우리가 그냥 계획대로 가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그들이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신정부가 세계적인 굴지의 AI 기업을 만드는데 함께 뭐 배출하는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우리 장우진 이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니 우리는 왜 못하고 있지? 왜 우리는 그런 기업이 안 나오고 있지? 정부의 좀 도움과 지원을 받는다면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이제 교육을 약간 바꿔야 될 거라고. 교육이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렇게 AI 모델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교육이 이런 엘리트 중심의 교육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산업혁명 시대에 모두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 누군가 특출난 사람이 이끌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모난 돌이 정만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그런 사람들이 약간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약간 변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 K 오픈 AI가 아닙니다. K 미스트랄이에요. 계속해서 미스트랄 얘기죠. 근데 왜 하필 오픈 AI가 아니고 미스트랄일까라는 거죠. 그 퀘스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스트랄, 그러니까 미스트랄 같은 경우에 프랑스에서 세운 AI 기업이고 저비용으로 이 AI, 그러니까 GPT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AI를 구현했어요. 딥시크처럼.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 유럽에서 만들어진 AI 모델의 경쟁력이 뭐냐면 프랑스어라든가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각각의 나라들의 언어를 지원을 하면서 그 지역에 특화된 AI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K 미스트랄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한국어나 또는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 언어들에 특화된 AI 모델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 라인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한 경쟁력으로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도 우리가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역시나 인재예요. 인재를 일단 확보해야 되고. 프랑스도요? 우리나라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런 식으로 발전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설립한 설립자가 구글 딥마인드와 메타 출신 연구원입니다. 아, 그래요?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그 연구원들이 이제 나와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창업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의 유명한 인재들을 우리나라 쪽으로 들여오려고 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문화가 지금까지는 연공소열이 굉장히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타파되면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약간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이번 정부에서 그걸 얼마만큼 뚫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스트랄 AI 같은 경우에도 뭐 프랑스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K 미스트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또 정부의 지원과 함께 우리나라도 세계 수준의 빅테크가 꼭 태어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산업 현장에서 AI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를 봤더니 당연히 대기업은 엄청 뭐 하고 있죠. 대기업 직원들도 AI, 챗 GPT 없으면 일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65%인데 놀라운 게요. 중소기업 쪽도 한 35%, 40%까지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AI 쪽은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업무에 직접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생산성 향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퍼워크에서의 어떤 그럼요. 의사결정 정확성과 속도 개선이 굉장히 클 건데 저는 반대로 조금 중소기업이 35.6%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에 좀 방점을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격차는 크지 않은데 다른 대기업,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대기업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차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중소기업이 AI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인력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AI를 못 쓸까라고 봤을 때 일단 R&D 지원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력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AI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을 해줘서 교육의 장을 마련해줘서 이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한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AI나 로봇의 발달은 분명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교육, 그러니까 특히나 뭐 대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의 어떤 AI에 대한 교육도 이제 선행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신정부의 AI 정책 중에서도 AI 솔루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을 봤는데
우리가 하드웨어 쪽도 분명히 AI 산업에 중요합니다.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부분을 좀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팹리스와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찍었습니다. 신정부의 반도체 관련한 공약과 뭐 정책 방향성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 당연히 대선 후보 시절에 반도체는 국가가 밀어야 될 산업이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드리와 팹리스 쪽,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경쟁력 강화를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다음에 전 정부에서도 얘기 나왔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K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 플러스 여기에 팹리스와 파운드리 쪽을 더 강조하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K 팹리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팹리스 쪽을 강조한다는 건 설계입니다, 어떤 여러분.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팹리스는 굉장히 약했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리 지금 탑으로 얘기되고 있는 반도체 업체 중에 팹리스 업체가 하나 있죠. 네. 엔비디아. 예. 네. 이런 기업 사실 엔비디아 처음 설립할 때는 투자 비용 별로 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계 인력이 중요한 거지. 이 인력만 그렇죠. 있으면 근데 어차피 설비는 필요 없으니까 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입은 굉장히 용이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팹리스 쪽으로 기술 인력을 확충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쪽으로 공학 인재들이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팹리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팹리스가 성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이 또 파운드리 쪽으로 맡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팹리스가 공존을 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였죠. 이것 자체도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에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이제 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신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K 팹리스 밸리, 그러니까 팹리스 공장이 없는 이 반도체 설계 쪽을 판교 쪽에 또 조성한다. 이제 양대축으로 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럼? 그렇죠. 예, 예. 네, 아무래도 그 반도체 제조 쪽은 땅이 용인은? 많이 필요하고 예. 공장이 필요하니까 요것은 이제 수도권은 이제 부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애초에 판교는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소프트웨어 네. 관련된 인력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 이제 판교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이 그쪽에 모여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들이 서로 마주하고 뭐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디어들이 발전을 하고 새로운 산업들이 또 상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런 팹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 판교 쪽으로 이 기업들을 집중시키면서 이런 인력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길 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전략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랑 또 판교 팹리스가 또 멀지도 않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안 크게 멀죠. 보면 약간 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이렇게 보면 될까요? 나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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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분야만이라도 뭐 52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 좀 유연성 있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입법 방향이 좀 잡힐지도 궁금하고 반도체 특별법 빠른 시기에 좀 완성이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반도체 특별법이 2022년에 상정됐던 법안입니다. 근데 지금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현재 이거에 빠르게 처리될 거라고 지금 예상되는 게 뭐냐면 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었거든요. 여야 간에 굉장히 충돌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상태에서 이걸 제외하고 패스트 트랙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돼야 되고 예. 자동 상정이 되게 되겠고 그다음에 연내 통과가 예상된다. 330일보다는 사실 더 빠르게 가야죠. 처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관련 특별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내용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세제 혜택 확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 사항은 뭐냐면 현재 지금 이제 미국과의 어떤 통상에서 문제가 관세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네. 우리나라에 비관세 장벽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보조금들이 또 한번 미국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살짝 있긴 하지만 미국 자기들도 주잖아요. 네, 하지만 내로남불이니까요. 네, 내로남불이다. 네. 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나는 하지만 넌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지는 잠깐 관건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어떤 산업 부흥을 위해서 이런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은 분명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특별법 일단은 패스트 트랙에 태웠기 때문에 빠른 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이제 그 주 52시간 근로제 부분은 일단은 추후 논의 이렇게 바라보면 될까요? 네. 그건 나중에 논의가 나중에. 추가로 되거나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보죠. 지금 우리 신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3강, 미국, 중국,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민관 어떤 노력들 필요할까요? 인재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나온 공약들, 정책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실제로 계획만이 아니고 실행과 관리를 할 수 있냐는 완전 다른 문제라고 봐요. AI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AI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걸 실행하고 계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정책 수석 신설은 AI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전체 정부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걸 조율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실행 가능성 높게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좀 걱정이 되지는 않고 결국은 인재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팹리스에서도 마찬가지고 팹리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천재적인 엔지니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AI도 그렇고요. 예. 뭐 샘 알트만 같은 이런 천재적인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그런 엔지니어를 과연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관건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야 되지? 이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배경을 좀 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재들이 공대로 갈 수 있게끔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대로 가잖아요. 예. 다 내가 나이 먹었어까지 일할 수 있는 건 의대라고 하면서 의대로 갔었는데 이게 공대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창업자가 그러니까 이런 공대 기반의 창업자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성공 스토리. 네, 성공 스토리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은 것도 그런 스포츠 스타들의 성공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런 공대에 가면 의대는 뭐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공대에 가면 큰 수익을 내고 큰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면 우리나라 인재들이 공대 쪽으로 가면서 점차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조금 인재풀이 넓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중국이 그런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중국이 정확하게 그렇게 예, 중국이 정확하게 네. 그런 모델. 뭐 공산주의 국가지만 AI 쪽에서는 정말 성공을 하는 그런 청사진들 많이 보여주면서 또 이런 놀라운 발전을 중국이 이뤄내지 않았나 인재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